카카오가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 발생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안 등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쇼미더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궁훈 대표 기자회견에서 사퇴하겠다 얘기하면서 이제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단 유료 이용자뿐만이 아니고 무료 이용자에 대한 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길이 열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단기간에 시시비비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요번에 우리 카카오 사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비유적으로 이 사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9.11 테러 사건입니다. 사실 9.11 테러는 전쟁과 같이 특정 기간 동안 유발된 사망자가 아니라 단일 사건으로는 한 번에 3,500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리고 90개국의 이상의 피해자를 유발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그 3,500명의 사망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줘야 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도대체 보험금을 얼마나, 피해 보상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송과 법적 판결을 하는데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법적인 안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법적인 안에는 한 번도 왕래를 한 적이 없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녀가 있다고 했었을 때 피해 보상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진짜 10년에서 15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 이 사건은요, 전 세계적으로 단일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사고가 나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다양한 이종 서비스가 불락이 되는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관련한 법률 회사들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한 번도 그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업계가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실제 무료가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암묵적으로 상호회의적으로 내가 이용함으로써 얻어진 데이터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그걸 바탕으로 충분히 금전적인 이득과 동일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걸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끝까지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네. 다만 지금 비유로 들으신 테러 사건과 이번 그 사태와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 것도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은 그건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맞습니다. 것이고 이번 사태는 이제 이 업체 측의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과실 부분도 이제 입증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은 분명 다르지만 예. 단일 사건으로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복합되어 있었을 때는 이것을 판단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판단의 기준도 다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사퇴 의사를 밝힌 남궁훈 각자 대표. 사실은 이제 남궁훈 대표 역시도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 네. 경영진의 이 스톡옵션 집단 매각 논란 와중에 이제 구원투사로 등판했던 예, 이 맞습니다. 대표인데 네. 뭐 취임 7개월 만에 이제 전격 사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카카오가 추진하던 여러 가지 뭐 신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가 그동안 진화 발전해왔던 경영 전략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는 플랫폼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종 분야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런칭하고 그런 이종 분야의 플랫폼들을 다시 플랫폼 간에 연동시키면서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높은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아주 소수의 경영진이 모든 이종 분야의 서비스에 어떤 형태로 플랫폼을 구현할지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고 사업할지 혼자 다 결정할 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역량 있는 내부 직원들에게 그런 분야의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거의 어떻게 보면 적극 권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카카오는 어마어마한 계열사들을 거느리게 됐고, 그런 계열사들 중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던 회사들이 서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택시를 부르는 플랫폼이라든가 은행업을 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등을 구축하게 됐고, 그것들을 다시 단일 플랫폼에 연동시키면서 회사의 입지를 구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궁은 대표 혼자서 이 모든 신산업을 다 진행하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카카오의 신산업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요. 단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가 다양한 이종 분야의 서비스도 단일 플랫폼에 전부 다 연동시키다 보니 카카오 본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국가의 기간 산업망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어떤 이 기업으로서, 이런 거대 기업으로서의 어떤 신뢰성에 좀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불통 사태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과연 카카오 믿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이 서비스를 믿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한 개 기업에 의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이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시스템 복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제 카카오라는 우리나라의 진짜 큰 어떤 인프라망을 구축했던 회사가 앞으로 피해 보상 규모가 도대체 어느 범주까지 또 어떤 금액까지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거나 앞으로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쳐다본다는 건 우리나라 ICT 분야에 커다란 먹구름이 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에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했던 방식을 좀 위험하니 분산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네트워크라든가 플랫폼의 근본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두가 한 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나 편익이 훨씬 더 커졌던 것인데, 카카오라는 한 회사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다 쏠림이 있으니 문제가 생겼으니 국민의 절반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고 국민의 또 다른 절반은 또 다른 걸 이용한다? 그러면 이 플랫폼으로서의 편익이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이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참 많은 만감이 교차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짚어보죠. 요즘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대출 금리도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가계 대출 가운데서 이제 신용 대출 중도 상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데 이제 먼저 갚아버리고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이렇게 이제 미리 신용 대출 부분을 이제 갚는 건데, 이게 역시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기초적인 경제 상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내가 대출금을 당초 스케줄과 달리 먼저 갚아도 되는 거냐? 네. 예, 당연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조기에 상환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자 수익을 강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갚으려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내가 갚는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또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내던데, 네. 그게 또 수수료를 내야 되니 안 갚고 당초 계획대로 대출금을 그냥 원래 계획된 대로 갚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이걸 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던지 간에 중도에 먼저 갚는, 그래서 중도에 먼저 갚아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원래대로 이자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건 사실 정부에서 대출에는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돼서 대출 상품도 일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우리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데요. 어떤 상품이든 중도에 상환하는 게 만기까지 이자를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그렇죠. 특히 중도 상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네. 언뜻 생각하면은 이 대출을 미리 갚겠다는데 이 수수료라는 게,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일종의 이제 벌칙 같은 그런 성격을 갖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벌칙금을 물어야 되는가 이런 그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은행이나 이런 곳은 고객들과 거래를 했었을 때 내 돈을 얼마까지 빌려가겠습니다라는 그 계약 조건에 의거해서 네. 돈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계약을 어기고 아무리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선 당초 돈을 운영하는 계획이 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은행도 약간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통상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갚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리 대출을 갚아버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 챙기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한 뭐 수천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 국민들의 이제 이자 부담도 뭐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은행들이 좀 이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이익이 많아졌다는 것은 당초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자에 대한 수익이 그만큼 크게 더 줄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만기까지 이자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중도 상환 수수료 이익이 몇 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 이익의 총량에선 은행은 오히려 손해를 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일단 한국은행은 최종 수준을 3.5%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추가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한 이상 앞으로도 이제 이 대출자들의 부담은 계속 그냥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자금 관리를 하면 될까요? 예,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미 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금리 기조에서는 철저히 부채를 줄이는 게 재테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쌈짓돈이 있었던 걸로 부채를 먼저 갚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채 규모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을 영순위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금융 상품들 중에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도 있는데 그걸 중도에 해약을 하고 지금 대출을 아예 갚아버리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가 적금을 들었거나 정기 관련한 금융 상품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중도 해약하고 지금 고금리에서 오히려 대출금을 갚는 게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거시 경제 이 지표가 이렇게 좋지가 않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역시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많은데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전 세계 물가 상승 기조에 진짜 불기둥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다시 물가 상승에 어마어마한 악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천연가스가 가격이 벌써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물론 올해 고점 대비 좀 꺾였긴 했지만 아직도 작년 대비 어마어마한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유발되냐 하면 단순히 천연가스는 우리 전력, 난방 이런 데 제공되는 에너지원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비료, 특히 비료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비료가 질소 비료인데 이 질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선 암모니아가 필요하고 그 암모니아는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추출합니다. 네. 그런데 천연가스가 이렇게 가격이 10배 가까이 급등하다 보니 유럽과 미국의 일부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 회사들이 아예 생산 라인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야라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독일의 바스프 같은 회사는 이제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비료 생산이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10% 가까이 감소한 이 상황이고요. 벌써 비료가 작년 대비 30-40% 가격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작물을 재배할 때 질소 비료 같은 필수 비료는 반드시 우리가 투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비료가 이렇게 생산되지 못했다는 건 내년도 농산물 재배에 어마어마한 압박 요인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곡물 가격을 다시 인상시키고 이것은 또다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물가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네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금리를 계속 좀 올리면서 인플레와 이제 전쟁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들어서 다시 이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면은
인플레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통해서 PNG 형태로 천연가스를 도달받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LNG 형태로 배에서 액화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가스를 하거나 하는 가스를 운반해 왔거든요. 근데 그런 LNG 가스에 대한 수요가 또다시 유럽에서까지 촉발되다 보니까 다시 가스 가격의 상승을 또 유발시키게 되고 이것은 전력이나 난방료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주춤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전망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지켜보기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던데요. 엔달러 환율 최근에 이제 149엔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이게 150엔선이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던데 거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150엔이라는 것은 32년 이래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가장 급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아시아의 가장 종주국 같은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엔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사실 태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라든가 이런 곳은 일본 경제와 연동된 곳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전체적인 금융 불안이나 외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서도 혹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또 외화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맥락으로 작용합니다.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위기감이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전망하는 바가 아시아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우려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논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